네, 이제 93회 정상회계 1급 이론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정상대표 작성 기준 중에서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네요. 자, 우리 재무상대표 작성 기준은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어떤 게 있었죠? 첫 번째, 그렇죠. 유동성 배열법. 그 다음에 1년 기준, 구분 표시, 총액 표시였죠. 기억나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자산가부처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입니까? 큰 항목입니까? 제가 틀렸죠? 네,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겁니다. 큰 항목이라는 얘기는 현금화가 가장 빠른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자산가부채와 자본은 총액으로 표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틀렸죠. 총액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순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총액으로 표시한다. 여기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먼저 볼게요. 4번을. 자, 4번에 보시니까 자본 항목 중에서 잉여금, 우리 자본 배웠죠? 자, 잉여금은 크게 자본 잉여금하고 이익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주주와의 거래인 이익잉여금 뭐라 이상한데 왜요? 주주와에서 일어나는 거래소,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이었죠. 그쵸? 잠시만요. 자본잉여금이었죠? 네, 이게 바뀌었죠. 그럼 영업활동의 결과인 자본잉여금 아니죠. 영업활동은 장사에서 생기는 잉여금이죠. 단기순이익,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거를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죠. 네, 이익잉여금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바뀐 거예요. 앞에 거하고부터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가 자본잉여금이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 결과가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바뀐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적절한 것은 몇 번입니까? 네, 3번이 적절한 게 되겠죠. 그리고 자산가부채는 결산일 기준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열거된 항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야, 이거 정말 많이 했죠. 네, 2급 때부터 거의 뭐 지겹도록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울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네 가지가 있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물론 현금에는 통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증권들도 있죠. 자, 누가 있습니까? 먼저 자기합수표 현금이죠. 얘는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일자수표. 여러분, 선일자수표는 우리 2급 때도 얘기했고 1급 때도 얘기했지만 얘는 어음이에요. 어음. 그쵸? 그러니까 성격은 이제 그러니까 수표로 분류가 되는데 수표인데 얘는 이제 성격이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날을 정해놓고 그 날짜 이후에 돈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수표이지만 성격은 어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화 증서 당연히 현금이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우표는 아니죠. 우표는 뭐 통신비, 뭐 또는 뭐 소모품비 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현금이 아니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는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요, 현금주의에 의한 단기순이익을 계산한 결과 2020년도, 그러니까 이번 연도죠? 회계연도의 순이익은 30만 원이었답니다. 자, 2020년도, 이번 연도 말은 2019년, 즉 저번 연도 말에 비해서 매출 채권이 감소가 되었답니다. 얼마? 7만 원. 자, 매출 채권의 감소는 뭐의 감소죠? 자산의 감소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산의 감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5만 원이 또 감소가 되었답니다. 자,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미지급이란 말은 줘야 되는 거니까 맞죠?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부채가 되겠죠. 근데 이 부채가 뭐라고요? 감소되었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5만 원인데 발생주에 의한 이제 2020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계는요, 그 현금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예, 발생주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회계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죠? 그렇죠. 발생주의죠. 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니죠. 발생주의가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주의로 단기순이익을 계산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현금주의로 계산을 했죠. 그럼 현금주의는 뭔가 하면은, 수익을 인식할 때, 그러니까 수익을 인식할 때, 수익 비용을 인식할 때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로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따지니까 얼마? 30만 원만큼의 이익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금주의는 30만 원으로 이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회계는 발생주의니까 그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채권과 채무의 증감 변화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익을 계산하는 얘기죠. 그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발생주의는 현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현금으로 구한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다? 채권 채무를 빼거나 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요, 뭘 봐야 된다? 거래 판료소를 봐야 돼요. 자, 우리 거래 판료소 잠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 판료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쌤이 이제 기본 강의에서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뭐라고 했죠? 수익이라고 했죠. 이유가 뭘까? 내 거는 늘어나는데 빚은 줄어든다.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면요. 내 거는 주는데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이게 비용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한다는 것은 자본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본이 증가하고 곧 뭐다? 수익의 발생입니다. 그리고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본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 자본의 감소는 결국 뭐다? 비용이 발생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현금주의에 의한 단기순이익은 30만 원인데, 그쵸? 여기 보니까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는 뭐가 된다?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손실이니까 요 이익에서 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뭐다? 7만 원을 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부채가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이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한다? 그 수익을 다 하면 되는 거죠. 얼마를요? 5만 원.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한 단기순이익은 30만 원에서 7만 원을 빼고 5만 원 다 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요 계산하면 28만 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풀어야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맞는 말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열심히 갚아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래의 자원이 유출되는 얘기는 갚을 게 있으니까 미래에 돈이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도 열심히 갚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상당히 좀 우아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그런 얘기죠. 1번이. 그래서 당연한 거니까 1번은 읽어보시면 되고. 자, 2번. 부채는 항상 정상적인 영업주계 내의 상환 요구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이 틀린 이유가 뭘까요? 자, 항상이란 말이 틀렸죠. 왜?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의 기준은 1년 기준이죠. 근데 그 1년 기준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빌린 날이 아니죠. 빌린 날로부터가 아니에요. 언제? 그렇죠. 항상 그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럼 결산일을 기준으로 딱 놓고 그 결산일로부터 1년 안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은 유동부채가 되는 거고 1년 뒤에 갚아도 된다. 그러면은 비유동부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뭐다?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선생님 뭐라고 했죠?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기까지 걸리는 과정이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했죠. 근데 이 영업주기가 1년을 넘어가는 기업들이 있다고 했죠. 그쵸? 자, 그런 기업들은요, 1년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때는 1년 이내에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의 상환 여부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이지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마치 원칙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번이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기준이다. 자, 3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죠? 결산 때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나간다면은 얼마를 줘야 될 건지, 그렇죠? 추계한다고 했죠. 추계한다고 했죠. 그 추계하는 금액이 바로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자, 4번. 충당부채. 그냥 퇴직급여 충당부채 생각하면 돼요. 자,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대한 현재 의무. 요게 첫 번째 정의였죠. 두 번째,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게 두 번째 정의였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실효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요게 세 번째 개념이었죠. 자, 이거는 쌤이 교재에서 항상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충당부채 인식요건, 여러분들 부채 페이지를 찾아가셔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4번 문제의 답은 2번이고요. 다음 이제 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쌤 이거 질적 특성에 대한 강의를 또 여러분께 올려드렸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 적합성, 하나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자, 목적에 부합하려면은 예피적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예피적,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은요,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표현을 충실하게 해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립을 지켜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표검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신뢰성 갖기 위한 요건은 표검중 누굽니까? 표검중이니까 1, 2, 3번이죠. 그럼 4번에 있는 피드백 가치는 신뢰성이 아니라 목적 적합성에 대한 하부 속성이기 때문에 4번이 요건이 아닌 거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피드백 가치는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 된다. 자, 6번입니다. 아래의 건물과 관련된 지출 중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교재에서 쌤이 잠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알고 있죠. 요거는 이제 자산의 원가와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그 사례가 엘리베이터 설치, 증설, 리모델링이 있다고 했다. 자,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지출을 하여도 자산의 원가가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늘어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혀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비용 처리하자. 그래서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유리창 교체, 페인트 도색이 있었죠. 근데 문제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느냐?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자본적 지출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쌤이 자본적 지출 꼭 세 가지를 남겨라고 했죠? 엘리베이터 설치, 증설, 개조.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설치 2번, 그 다음에 증축 비용 여기 증설이겠죠? 그 다음에 뭐 보강 공사 비용 이런 것도 하나의 뭐다? 네, 뭐 어떤 그 인테리어의 어떤 개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정답은 4번. 자, 페인트 도색이죠. 페인트 도색은 어디에 속합니까? 네, 수익적 지출에 속한다라고 방금 쌤이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은 자본적 지출이지만 4번은 페인트 도색이니까 수익적 지출이 된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이 하나 더 있다면은 유리창 교체까지 있으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시간표와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시간표는 2급 기초에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1번. 시간표 동식은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다. 맞는 말이죠. 자, 이거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시간표는 그 BS와 IS를 더한 거죠.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차변에 비용, 대변에 수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과 비용을 더한 금액이 누구랑 똑같다? 그렇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의 합과 이제 차변 대변이 일치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시산표 등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자, 이게 만약에 12월 말일날 기말이 작성이 되는 거니까, 그럼 기말이 작성된다면은, 여기에는 기말 자산과 여기에는 기말 부채가 당연히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본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기초의 자본이 와야 된다는 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총비용과 총수익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해야 되는데 요게 일치하려면 요 수익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말 자본이 아닌 기초 자본이 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말 자본은 기초의 자본과 단기 순이익을 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둘이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쵸? 어쩔 수 없이 기초 자본이 와야만 요 차이인 단기 순이익이 결합되어 가지고 차변 대변을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초의 자본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1번은 맞는 문항이니까 당연히 네, 1번은 잘못되지 않았죠. 자, 그 다음 2번. 잔액이 차변에 남는 계정은 자산과 비용이다. 당연한 거죠. 항상 자기 자리에서 잔액이 남죠.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3번. 분계는 거래의 이중성에 입각하여 차변과 대변의 요소로 결합된다.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 그쵸. 한 변의 거래가 발생하면 또 다른 한 변의 거래가 발생하니까 분계는 이중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시선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계정 과목에 오기 등을 들 수가 있다. 자, 계정 과목의 오기 이런 것들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새롭게 나온 건데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전산회계 2급 때 이제 일반적으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무엇이 있습니까를 이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때는 이제 쌤이 이렇게 키워드를 남겨라고 했죠. 첫째, 반대 전기. 맞죠? 둘째, 틀린 금액을 양변에 전기. 셋째, 중복 전기. 넷째, 누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견할 수 없는 오류예요. 근데 뭐 이런 것들 말고도 조금 더 있다면은요, 그 중에 하나가 계정 과목의 오기입니다. 이 계정 과목의 오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분기를 해야 되는데 접대비로 분기했다. 그러면은 어차피 비용으로는 둘 다 비용이니까 비용의 금액은 맞아요. 단지 계정 과목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름이 다른 거는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견할 수 없으니까 뭐 굳이 하나를 더 넣어준다면은 여기에다가 뭐를요? 그렇죠? 계정 과목에 오기도 하나 뭐 넣어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에서 잘못된 것은 몇 번이다?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자를 바탕으로 자본 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계정 과목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손괴하지 않는다. 이건 무시하시고요. 자, 자본 잉여금 금액을 다 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 자본 수업 우리 열심히 했죠. 자본 수업할 때 자본 잉여금은 주감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라고 선생님이 여러분께 정말 많이 강조했는데 그렇죠? 예. 뭐 기억이 안 난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주감자 해가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요 세 가지를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어디 있습니까? 자,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여기 있네요. 자 30만 원 플러스 감자 차익 얼마 25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얼마 35만 원. 자 요 세 개를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5만 원에 35만 원 더하면은 얼마입니까? 90만 원입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본잉여금 암기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근데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근데 난 진짜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분들은, 물론 시험 칠 때, 계정과목 조교등록 가셔가지고, 여기에 자본잉여금을 찍으면은, 여기에서 뭐 주감자, 이렇게 확인할 수는 있지만, 자, 이런 건 진짜 여러분들, 이제 내가 진짜로 기억이 안 날 때 쓰는 거지,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암기를 하셔가지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게 진짜 여러분들 5번 이상 보시면은 이게 다 암기 같아요. 그쵸?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원가 회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원가 회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의 내용을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출 문제마다 계속 이 내용을 현재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또 외워봅시다. 그래서 거의 뭐 지겨울 때까지 선생님이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론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가는 첫 번째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로 나눕니다. 그렇죠? 두 번째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없으면 간접비 알고 있죠? 일단 세 번째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눕니다.
뭐 더 나아가면은 뭐도 있죠. 뭐 준 변동비, 준 고정비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초 원가는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원가 누굽니까? 직접 재료 플러스 직접 노비였죠. 자, 가공 원가는 어, 좀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인데, 즉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원가예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있다면 그 밀가루를 빵으로 만들어주는 원가, 즉 빵으로 전환시켜주는 원가예요. 그래서 이 가공원가는 다른 말로 전환 원가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공비에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시면은 이제 직접 노비 플러스 제조원비가 있다. 즉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기초원가하고 가공원가는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가가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직접 노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원가에도 속하고 가공비에도 속한다. 그게 누가 있느냐 물어보면은 그때는 직접 노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6번과 7번은 이제 매물원가, 기회원가인데 이 두 개는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이죠. 그래서 매물원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로서 과거에 이미 발생해가지고 현재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원가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회원가는 이제 어떤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여러 가지 다른 원가들이 있겠죠. 그 원가들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즉 차선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너 아니었으면 너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차선의 선택을 기회원가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우리 변동비부터 해볼게요. 변동비는 전체 생산량, 이걸 다른 말로 조업도라고 하죠. 그러면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증가하지만 단가는 일정하다. 그런 얘기 했고요. 고정비는 이제 생산량 늘어난다. 즉 조업도가 증가할 때 총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감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꼭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우리가 암기할 게 있겠지만 이 8가지가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9번부터가 원가 회계 문제이죠.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에서 가동 중인 기계장치 취득가액이 100만원짜리인데 이게 고장이 났답니다. 그럼 고장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회의를 하겠죠. 회의를 하게 되면은 의사결정 한단 말이에요. 그 의사결정할 때 대안 1이 뭐였습니까? 기계를 수리하여 재사용하려면 35만원의 수선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대안 2는 그냥 폐기, 버리게 되면은 15만원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대체할 다른 기계장치에 구입된 기계장치 구입에 60만원만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매물원가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매물원가라고 하는 것이 뭐죠?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이미 발생한 과거의 원가를 매물원가라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고장이 났죠? 고장이 났는데 얘를 갖다가 고쳐서 사용할 거냐가 1번이고요. 맞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버리고 새로 살 거냐 이게 2번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은 말 그대로 의사결정이죠. 그러면 고칠 거냐 버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옛날에 이미 얼마 주고 샀다 100만 원 주고 샀다 이런 내용들은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쉬운 거니까 바로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취득가액은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혀 영향이 없는 원가이기 때문에 이런 원가를 뭐라고 한다? 매몰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고요.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과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 1, 2, 3, 4번 지문을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오죠. 어떤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이죠. 자, 부문별 원가 계산, 보조부문비의 배분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보조부문비는 배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직접, 상호, 단계. 암기하셔야 되겠죠. 직접, 상호, 단계. 자, 차이가 있다면요. 보조부문끼리의 용역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차이였죠. 첫째, 완전히 무시한다. 이거죠. 완전 무시한다. 누구? 직접배우법. 아니다.
둘 다 고려하겠다. 즉 완전히 고려하겠다. 그럼 뭐라고요? 상호배우법. 아니다. 일부만 고려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일부만 고려하게 되면은 배부 순서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계 배우법이 있다. 그래서 완전 무시 직접 배우법, 완전 고려 상호 배우법, 일부 고려 배부 순서를 정한다. 이 말 나오면은 단계 배부. 이 키워드만 암기하셔도 이런 거는 무조건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자,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원가를 다른 부분에는 배부하지 않고 오로지 제조에만 직접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보조 부분끼리 배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조 부분끼리를 무시한다 그런 얘기죠. 완전 무시 그런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보조 부분 원가를 원가 배분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 그렇죠. 방금 쌤 봤죠? 순서를 정한다. 이 말 나오면 단계 배부법이죠.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 부분 원가부터 하위의 보조 부분 및 제조 부분에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순위를 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상호배분법. 보조 부분 간의 상호 관련성을 모두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이다. 무슨 말이죠? 모두 고려한다. 완전 고려. 그쵸? 상호배분법이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맞는 거니까 잘못된 것은 4번이 잘못된 것이 되겠죠. 그럼 4번은 왜 잘못된 것이 되는가 하면은, 쌤이 이제 요 프린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쌤이 수업 시간 때 나눠드린 프린터인데, 자, 이거 그 카페 있죠? 네. 자, 보조분비 배분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제 계산 문제까지 다 풀었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쌤이, 자, 얘는 이제 보조분비 배분 방법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배분을 하더라도 이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어서 이제 배분할 거냐, 아니면 나누지 않고 배분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단일 배분율법하고 이중 배분율법이 있습니다라고 쌤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배분한다면은 이중 배분율법이고 나누지 않으면은 단일 배분율법이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일 배분율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자, 이 단일 배분율법은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럼 구분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중 배분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맞죠? 나눈다는 얘기는 구분한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종합원가계산 시 선입선출법에 의한 환산량이 평균법에 의한 환산량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죠. 우리 이 문제 원가의 기본 강의 때도 쌤이 강조했던 문제로서 거의 빈출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 문제 나올 때는 무조건 답이 뭐였죠? 그렇죠. 1번 기초정품이 전혀 없는 경우.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선입과 표준법은 기초의 차이니까. 그쵸? 그래서 쌤이 나눠드린 게 아니고 자료실에, 카페 자료실에 올려드린 그 기본 강의 때 수업 자료에서 보면은 그게 8번 문제였어, 8번 문제. 그쵸?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은 평균과 선입이 있는데 양방법으로 제품이나 제공품 원가를 계산한 경우에 그 결과치가 일치하는 경우는 누구라고 했죠? 기초정품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이 문제하고 이 문제 다를 거 없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또 쌤이 한번 얘기 드리면 자 이렇게 평균법하고 선입이 있는데 자 이 공식이 착수시가 있고 진행시가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착수나 진행이나 조건이 똑같을 경우에 그러니까 수량이 똑같은 경우 그 다음에 완성도가 똑같은 경우에 이 둘을 비교한다면 항상 평균법의 환산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죠. 이유는 얘는 완수해서 말수를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착수 시에는요. 진행 시에는 완수해서 만원을 더하기만 되는 거죠. 근데 선입선출법은 이렇게 더한 수량과 금액에서 초수와 초한을 빼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정품의 수량과 기초정품의 환산량을 빼잖아요. 그렇죠? 이 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평균법이 그렇죠. 금액이나 수량이 크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둘이 유일하게 자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죠. 초수와 초한이 없는 경우죠. 이 말은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차이는 기초의 차이기 때문에 기초가 없다면 항상 환산량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 생산량이죠. 자,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발생 원가 총액이 일정하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하다요. 누구 얘기하는 거죠? 고정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고정비가 뭐냐 그 얘기인데 정답은 그렇죠. 3번의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간단하게 고정비의 종류들을 좀 적어드릴게요. 자, 고정비는 이제 매월마다 똑같은 금액의 월세를 내죠. 임차료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도 우리가 이제 매월마다 똑같은 금액을 내는 거죠. 그쵸? 자, 세금은요, 1년에 한 번 나오더라도 이 한 번을 회계에서는요, 12달로 나누어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과 원가도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감가상각비도 1년의 감가상각비가 매월마다 똑같은 금액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전부 다 네,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월할 경비라고 해요. 월할 경비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고정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월할 경비는 1년치의 금액을 12개월로 월할, 말 그대로 월할 12개월로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일정한 금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고정비가 보통 월할 경비에 속하는데 이런 월할 경비에는 임차료, 보험료, 세원과 원가, 감가상각비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월할 경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월할 경비도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가끔씩 이것도 물어봐요. 옛날엔 잘 안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 가치 세법상 원칙적인 조기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조기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자, 환급은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환급세액이라고 했죠. 그럼 환급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세액인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안 되죠. 그쵸? 예정신고 때는 이제 법에서 좀 참아라. 미안하지만 참아라.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해주지 않겠다. 대신에 언제? 확정신고 때 그때 가서 환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예정 미환급세액으로 잡아놓았다가 확정신고에 갔을 때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은 거기서는 빼면 되고 혹시나 이제 확정신고 때도 납부할 세액이 좀 작거나 올해 환급세액이 좀 많거나 그러면 확정신고 때도 만약에 환급세액이 나온다면은 이 둘을 합쳐가지고 이제 환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확정신고 시에 그러면 어떻게 환급해 주느냐? 여기 나와 있죠. 자,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기 같으면은 확정신고가 언제입니까? 4월에서 6월까지니까 6월달 다음 달인 7월 25일이 보통 확정신고 기한이 되는 거죠. 그럼 이날을 지나가지고 30일 안에 환급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0일을 꼭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이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이제 이게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어떠한 이제 요건에 해당한다면은 그때는 조기 환급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조기 환급은 뭐냐? 그렇죠. 예정 신고 기한에 신고하더라도 환급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예정 신고 기한은 예를 들어서 1월로 따지게 되면은 1월부터 3월 달까지잖아요.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4월 25일까지 예정 신고를 당연히 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날부터 어떻게 한다? 얘는 이제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이지만 예정 신고의 조기 환급은 며칠 이내? 그렇죠. 4월 25일까지만 신고하면은 25일 지나가지고 15일 이내에 조기 환급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 환급은 15일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럼 원래는 이제 예정 신고 기한이 지나가지고 15일 이내에 조기환급 해주는데, 혹시 우리 회사가 정말 큰 돈이 들어가서 좀 급하다면은, 매월 또는 언제? 매 2월마다 신고가 가능해요. 그걸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조기환급 신고 기한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정 신고 기한 지난 후에 15일 이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매월 또는 매 2월 지난 후에 15일 이내에 또 조기환급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무슨 소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월 달에 어떤 물건을 사왔다는 얘기죠. 그럼 1월 달에 어떤 물건을 사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요건만 충족된다면은 다음 달 2월 25일까지만 신고하면은 다음 달 2월 25일 지나가지고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내가 또 어떤 물건을 사왔는데 그 물건이 조기환급 대상이에요. 그럼 그 물건에 대해서도 뭐다? 2월 달에 구입했다면은 다음 달 25일이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 신고 기한은 매월 또는 매 2월에 다음 달 25일까지죠. 그러면 2월 달에 구입했다면은 3월 25일까지만 신고한다면은 또 15일 이내에 조기환급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만약에 2월 달에 신고할 때는요, 깜빡 잊고 1월 달에 신고 못했다면 1월 달, 2월 달 거 다 합쳐가지고 3월 25일까지 신고한다면 또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매월마다 조기환급이 된다는 얘기죠. 1월 달에도 되고 2월 달에도 되고. 그래서 매월 또는 매 2월이에요. 왜 매 3월은 왜 아닐까요? 매 3월은 예정 신고 기한이 어차피 매 3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또는 매 2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요 기간이 지난 후에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해주느냐? 아니죠.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그때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업자가 사업 설비 자산, 회계로 따지면 유형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건물, 비품, 기계장치, 이런 설비 자산들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된다면요, 신설하거나 취득하거나 확장 증축하게 된다면 그때도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영세율은 이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니까 이제 이뻐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설비 자산은 아무래도 정말 영업에 쓰는 거니까 좀 큰 돈이 들어가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 좀 배려를 해주자.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려운 회사지만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이제 살아나려고 이제 쓰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조기환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조기환급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1번. 관할 사무처장은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며칠?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그렇죠. 15일 꼭 기억하세요. 일반 환급 30일, 조기 환급 15일. 자, 2번. 조기 환급 기간은 예정 신고 기한 때도 되고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에서 매월 또는 매 2월도 된다고 했죠. 결국 따지고 보면은요, 매월 되는 거예요. 자, 3번은 잠시 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사업 설비를 취득한다, 증축한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 된다고 했죠. 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 취득, 그 다음에 산환하려는 기업. 맞죠? 그럼 틀린 것은 몇 번이다? 네, 3번이 틀린 게 되겠죠. 자, 이유는요.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된다. 여러분, 돈을 돌려주는 날을 15일 기다리라는 얘기지. 그렇죠? 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신고는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25일이니까 이게 틀린 거죠.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14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외국으로 직수출하는 경우 언제이죠? 당연히 선적일이 되겠죠. 자, 선적일, 기적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언제죠? 무인 판매기는 우리가 현금 넣어서 커피를 뽑아도 사업자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어떻게 한다? 자판기의 문을 열어가지고 현금을 꺼내는 그날이 재화의 공급 시기입니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2번입니다. 현금을 투입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꺼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자판기의 경우에는 그렇죠. 현금을 꺼내는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입니다. 즉 현금을 인취하였다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3번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는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었죠. 그래서 장기 할부, 그 다음에 장중 완계였죠. 중이 뭐예요? 중단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계속적 공급. 교재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폐업한 때, 폐업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폐업한 날이죠. 그렇죠? 폐업할 때는요, 폐업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5번 가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세 영세율과 관련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영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 1번 맞는 말이죠? 자, 우리가 재화를 수출하잖아요. 이건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 건설회사 얘기하는 거죠. 현대건설이나 이제 뭐 대우건설이나 GS건설, 뭐 이런 이제 건설회사들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용역업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용역업체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건설 용역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뭐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짓는다. 그건 당연히 국내 거래니까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건설회사가 이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뭐 중동 지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만약에 건물을 지어준다. 그때는 건설 용역을 수출했다 이래 봐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제 중동에 가가지고 건물을 지어주게 되면은 이거는 건설 용역을 수출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영세율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은 잠시 보도록 하고요. 자, 3번 볼게요. 3번. 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왜? 영세율도 여러분들 과세하는 겁니다. 과세하지 않는 거는 면세를 얘기하는 거지 영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0%를 과세하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0이 될 뿐이지 과세 사업자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도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죠.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재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당연하죠. 과세업자니까. 그렇죠? 면세업자라면 당연히 뭡니까?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과세업자니까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항상 세운계한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까? 틀렸죠. 발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다가 이제 수출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세운계한서를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세운계한서를 제출하고 신고해야 된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짜증나겠죠. 무슨 소리냐? 배째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 세운계한서 교부 면제자 공만적이 섰죠? 기억나십니까? 세운계한서 교부 면제자에서 배웠던 내용들, 뭐 예를 들면 뭐 택시,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자판기 이런 것들은 세운계한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뭐 직수출도 면제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직수출은 영세니까 면제가 되는 거죠. 면제가 되는 건데 직수출은 다른 나라에다가 이제 우리가 세운계한서를 발급해야 되는 경우니까 발급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이제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만. 근데 국내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였습니까? 로컬 LC, 내국 시용장,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맞죠? 그렇죠. 공급하는 재화 등 이런 경우에는 영세율 세운계한서를 발행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문구는 틀린 문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15분까지 끝이 났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자 93회 전산학의 1급 이론 문제 풀이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